어제부터 300명 이상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가피한 초과 근무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법을 어기는 기업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아침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장님, 네. 짚어봐야 될 게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해서 처벌 유예 기간이 이제 모두 끝났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제 어제부터 가능해진 거죠? 예, 그 작년 말까지 한 차례 계도 기간이 있었고요. 준비가 부족하다는 재개 여론을 정부가 수용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또 한 차례 3개월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이제 처벌하는 것인데 뭐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시정명령을 또 내리고 그때도 미행 시 이제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등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단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조사해 보니까 300인 이상 기업 3,526건 중에서 주 50시간 근로자를 맞추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개선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56곳, 1.6%에 불과한 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300 이상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 근무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SBS 방송국도 그렇고 제 주변의 대기업들도 물어보면요. 다 요즘에 이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정확히 맞춰서 오히려 저녁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300 이상 사업장보다는 300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당초 지난해 말까지 어떤 계도 기간이 이제 한 차례 연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석 달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거 없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양측 입장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경영계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비가 사실은 좀 소홀한, 그다음에 또 준비를 하고 싶어도 좀 여건이 안 되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있는 삶이죠, 그죠? 밑에 깔린 기저에 어떤 그 논리나 어떤 캐치프레이즈. 그런데 저녁에 있는 삶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 국가가 이렇게 강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제 나이에서 볼 때 보면 좀 일을 더 해야 될 나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종에 따라서는 조금 좀 공기를 좀 맞춘다든지 등등을 생각할 때는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쪽도 많아요, 사실요. 네, 그래서 지켜지지 않고요,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실은 좀 낭만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녁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저녁에 뭐를 먹죠? 그러니까 굽는 저녁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보면은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300인 이하는 앞으로 큰 절벽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한 21겹종 정도는 조금 약간 7월까지 유예가 됐는데 거기가 이제 해제가 되는 게 6월 30일이래요. 앞으로 이제 뭐 2달 있으면 거기서 해제가 되는데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조금 임팩트가 있는데. 좋은 임팩트는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참 복잡 다단하고 개인이 다 다르고 업종이 다른데 이거를 이렇게 그 프로테스크 침대라고 그러죠,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키가 좀 크면은 그걸 자르고 모자라면 늘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의 발로가 아닌가. 그러니까 발로라고 제가 약간 좀 낮춰서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점 우려하신지는 알겠는데요.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2주는 탄력 근로를 적용해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개월 단위냐, 6개월 단위냐, 1년 단위냐 이렇게 지금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노사가 합의하면 지금도 노사 합의 없이 2주. 예를 들면 한 주는 한 60시간 일했으면 2주, 두 번째 주는 그것보다 좀 낮게 해갖고 52시간 맞추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노사 합의되면 지금도 3개월은 예를 들면 3개월 중에 1개월 반은 한 60시간 일했다. 그럼 나머지 또 1년 아니 1개월 반은 50시간에서 8시간 더 있으니까 50시간에서 8시간 빼갖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이 3개월도 너무 작지 않냐? 예를 들면
한 4개월, 5개월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는 데라는 네네. 이제 지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6개월 또는 12개월로 연장해야 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네네. 경사노위에서는 한번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분과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전체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안 됐죠. 통과가 안 된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위원 세 분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노동조합이 잘 됐는 데는 대부분 그런 것이 보호가 되는데 정작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자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52시간을 줄이자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다. 그래서 6개월 12개월 연장을 지금 바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는 정반대에 또 아우성을 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 3인이 경사노위 대표까지 들어가서 그 회의의 그 결정을 거부하고 회의를 거부해가지고 지금 결국 경사노위 전체 의결 없이 국회로 법안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시달려온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로 인한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나 우울증이 굉장히 극심하고 산재도 OECD에서 사망 사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대선 때나 총선 때 공약을 보면요 노동시간 단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되면 개개인의 삶의 질도 나아지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일인데 기존의 노동자들 노동시간 단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일부 늘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된다가 저는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막상 시행해 보려고 하니까 크고 작은 부작용이나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어서 저도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가 있다면 일부는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큰 줄기로 52시간은 이제 지켜야죠. 근데 그것도 탄력 근로제를 우리가 3개월까지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주일에 60시간, 64시간까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키면서 혹시라도 우려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해 나가자는 말씀이신 좀 거죠? 빠르게 수정 네네. 보완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기 안 소장하고 토론만 해서 익숙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로 사회를 얘기하죠.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네. 이제 통계도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OECD에서는 높아요.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통계를 읽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말이죠. 특히 OECD 국가 대부분 보면은 거기 시간제 근로자가 들어가요. 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 높으면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건 1,400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 근로자 비중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 안 하면은 독일 1,400인데 우리가 지금 2,020 정도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대단히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단기간 근로 이런 것이 이제 정규직화도 될 수 있고 이 비중 높아지면은 충분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이제 가장 최근인데 이게 2024시간이에요. 이거를 일주일로 쪼개면은 22일로 일을 한다 하면은 한 달에 7.67시간이에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혹한 어떤 과로 사회는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평균을 낮추는데도 좀 서서히 낮추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세하지만은 조금씩 낮춰지고 있어요. 지금 근로 시간이. 그럼 그거를 좀 긴 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용인을 해야 되지. 이거를 법을 정해서 52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 사실은 일과 여가의 선택은 개인의 어떤 선택이 맞습니다. 그거를 공권력에 들어가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건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러면 독일 1,400, 2020 어떻게 비교됩니까? 차라리 보면은 요새 보세요. 프리랜서 다 많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들어가면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이걸 법으로서 하면은 너무나 피해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자율적으로 노조 자율적으로 하면 제일 좋고 예를 들면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를 해서 화제가 되고 뉴 패러다임을 도입한 일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 시간이 길어봐야
노동자가 피곤하면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 발생하고 집중력 저하되고 네.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일 길게 보거나 심야 일해 보면 얼마나 능률이 떨어지는지 다 이제 사실 몸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기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4일 근무 집중적으로 하고 생산력 엄청 높인 다음에 3일 내지 4일을 휴무를 주거든요. 교육도 하고 푹 쉬어라고. 그리고 와서 또 4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예. 그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를 환영한다, 좋아한다, 반긴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특히 일단 거예요.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는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다 환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있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의 특유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서는요. 이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죠. 잔업, 철야, 예. 주말 특근, 휴일 특근 이게 잔업, 철야, 특근이란 말이 딱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네네. 그때 일하면 이제 임금이 1.5배, 어느 기업에서는 많게는 2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는 조 교수님 말씀에서도 일리가 있는 게 어쨌든 급격한 변화는 늘 좀 부작용이나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네네. 제가 수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급여가 네. 줄어들어서 울상인 분들도 있다는 지적도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방향으로서 노사 자유를 통해서도 축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만 노사 자율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최장 시간과 저녁이 없는 삶, 주말도 없는 삶 그렇게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는 부작용, 과로사, 과로자사,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이제는 물론 제가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제가 네네.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네. 이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된다. 방향은 맞다. 다만 아까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2시간도 결국은 탄력 근로가 적용되면 지금도 현행법에서도 3개월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절반까지는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도하다고 하고 지금 300일 이상만 적용되잖아요. 300일 미만은 거기에다 휴일 근무가 아직도 주일 근무로 포함이 안 돼가지고요. 80시간까지 지금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최장. 그러니까 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법 제도를 동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상당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철학적인 그런 판단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면 100명에서 이제 98명은 전혀 문제가 없고 2명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정도니까 98명 보호받으니까 적용하자 하는데 사실 법의 어떤 리퀘어먼트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거는 100명까지 다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2시간에서 대부분 편하다. 근데 몇 사람 빼놓고 몇 사람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보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거든 보면요. 그거를 법에 의해서 못한다. 내 팔을 내가 들고 싶은데 팔을 못 들게 법에 막는다 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번 다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외국하고 비교할 때 특히 OECD 그 평균 그 근로시간 비교할 때는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적어서 시간이 높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우리가 과로 사회라는 것이 이 오해입니다. 오명도 있죠. 오해도 많이 이제 조금 완화될 거다 하는 생각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바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을 했던 것도 그것도 6개월 2번이나 계도 기간을 줬던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50인에서 299인 여기는 사실 이제 중견기업쯤 되는 거잖아요.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정도 되겠죠. 여기는 2020년 내년 1월 1일까지 또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아마 그때도 준비가 덜 됐다 하면 또 계도 기간을 좀 더 줄 겁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줬기 때문에 여력이 네네네네. 되는.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 때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 기간을 주는데 그래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면 계도 기간 넣어서 저도 예를 들면 노사가 예를 들면 아주 악의적이지 않게 예전에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막 아동 노동이나 노동자들 막 20시간 가까이 일시키고 잠도 안 재워서 이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악의적이지 않은 기업을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처벌한다거나 이런 건 최소화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우리 어쨌든 사업장 규모에 맞게 준비기간 충분히 준 다음에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건 맞다. 근데 예를 들면 탄력 근로제. 저는 이제 이 탄력 근로제 부분이 그래서 근데도 52시간은 도저히 작업을 못 추는 작업장들이 있어서 지금
농사정 경사노에서 논의를 했고 네네. 교수님 같은 분은 또 문제 제기를 하셨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법도 제출되어 있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토의하는 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계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근데 그 탄력 근로제가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경사노위에서는 뭐 소위 예산 합의를 했지만 이제 그 최종적인 합의를 6개월 못해서 단위까지 네, 그러니까 6개월 확대하자는 3개월인데, 안을 국회로 내놓은 상태고 국회에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지금 탄력 근로제 6개월로 좀 연장하는 게 합의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게 과격한 조치가 아니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력 근로제가 없이 52시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같이 가는 버텐 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 뭡니까? 빵엔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으로 제한을 하면은 탄력 근로제라는 어떤 유연한 걸 옆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이게 좀 같이 못 가니까 문제인데 52시간의 탄력 근로제는 아주 당연한 건데 그리고 6개월도 보면 합의가 웬만큼 됐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민노총이 아마 강경 노선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탄력 근로제는 어떤 연 총 시간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수기 비수기를 합쳐서 평균 낸다는 거니까 네네. 절대 근로시간 늘어나지는 않는데 단 뭐냐면은 이제 좀 몰리면은 근로시간이 건강권이 문제가 있죠. 네네. 그래갖고 11시간 계속해서 저기 쉴 수 있다. 그건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건강권에 대한 시비는 일단 해소가 됐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탄력 근로제가 되면은 이제 성수기 때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니까 근로소득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수당이. 그것도 좀 보존이 되는 장치가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조금 안 될 예, 이유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걸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도 그래 보면요. 사실 우리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합의를 이해 당사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 비토가 되는 거예요. 비토 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민노총에서 반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52시간에 어떤 이제 후유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거의 다 됐는데 이걸 왜 안 하냐 그런 얘기죠. 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52시간을 무조건 강제하면 업종상 또는 네. 어떤 작업 성격상 네네. 도저히 못 맞추는 것 때문에 탄력 근로제가 근로기준법에 있고 그래서 현행 2주는 노사합의 없이 3개월은 노사합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반은 64시간, 네. 나머지는 40시간 이런 식으로 맞춰서 교수님 말씀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 3개월로도 못 맞추는 업종들이 있을 있다고 해서 경사노에서 6개월로 이렇게 안을 낸 거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 대표 3인이 주로 취약계층 비정규 노동자 대표 3인이 결국 그걸 이제 끝까지 반대해서 경사노위 정식 의결 없이 국회로 가게 된 네. 것인데 그 이유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노총 조사를 해보면요. 3개월 탄력 근로 6개월로 늘어나면 임금이 70, 8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네. 왜냐하면 초과 근로 수당이 그만큼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걸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입장. 예를 들면 네. 그게 노동조합이 있거나 큰 사업장에서는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임금 인상으로 보전받는다 할 수 있지만 노조도 없거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보전이 없으니까 네. 그런 보전. 그다음에 어쨌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 탄력 근로 64시간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해가지고 80시간이나 과로를 해야 되는 주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민주노총의 반대가 때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때는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다는 고민도 네. 해봐요. 감히 민주노총을 적극 그동안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된 건 12개월 단위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3개월로 조금 더 해보고요. 많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보관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면 일부 업종에서 3개월 도저히 못 맞춘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설득이 되는 업종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조선업, 빙가업, 해운업, 영화 제작업, 뭐 일부 업 등이 그렇다고 지금 왜냐면 업무의 특성상 한 딱 봐도 우리가 네. 3개월 넘어서 한 4개월, 5개월 뭔가 집중 작업을 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만 일부 예를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예. 되는데 자 그러면 앞서서 조 교수님이 지적했던 노동계가 너무나 이걸 반대한다라는 것 기업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보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거 그동안 아니냐는 우리 얘기가 민주노총, 있었거든요. 한국노총 예.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국노총 경사노에 들어가 있고 민노총 네. 지금 불참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역사적으로 IMF 때도 생각해 보시면 재벌 대기업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를 늘리고 경제를 집중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네. 일부 기업은 도산하긴 했지만. 근데 그때 오히려 노동자들은 타협한다는 것에 들어가서 정예고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돼가지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의 뒤끝이 노동자들의 더 큰 손해로 이어졌다라는 아주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워낙 반노동 정책이 심했기 때문에 정부 그다음에 재계와의 이런 대화에 대한 신뢰가 사실 아직 회복되려면 서로 간에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치 노동계에만 계속 양보해라, 타협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런 신뢰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양대 노총, 그중에서 민노총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신을 드러내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려 있는 점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데 다만 저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대화를 병행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도 예를 들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의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노조원인데 우리 노조 위원장이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합의하고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건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근데 다만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긴 하는데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좀 벗어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저는 노동계에서도 예를 들면 일정하게 그런 점은 탄력적으로 대안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은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금 법안 중에는 또 탄력근로제 말고도 지금 최저임금 그렇죠, 내년도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공익위원 8명,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 또 입법이 계속 늦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 이원화했던 그 결정 체계 개편안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기존 방식대로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취약심이 뭐냐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너무 서툴고요. 네네. 돌출 변수가 많을 네. 뿐더러 비토권을 행사하는 쪽에 너무 또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협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좀 낭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 모이고 할 때마다 회의 자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기업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물 건너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국가나 또는 국회 이런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정하는 거지 노사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나라도 꽤 많아요 지금요. 우리는 그게 좀 너무 잘못돼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과거시로 보세요 지금요. 시장에서 흥정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한쪽은 너무 높이 하나는 너무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흥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임금 구간을 한번 좀 정하자 하는 어떤 이원적인 접근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일보 한 건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지나갔지만은 탄력근로제를 안 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공기를 못 맞추면은 돈이 안 나오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탄력근로제를 갖다 비토하는 그룹보다도 희생되는 거는 사실 노동자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자를 대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나쁜 결정을 갖다가 때는 불리게 가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참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사노위에 민노총 왜 안 들어오십니까 도대체? 그럼 빼고 가세요 지금요. 거기 안 들어온다고 좀 무효가 되고 그러면 그만해서 기다리는데 지금. 그리고 내가 텐트를 만드는데 텐트를 갖다 언제 만들겠어요? 여름에 저기 놀러 가니까 겨울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보면. 그러니까 그때 못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항상 때가 있는 건데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못하게 하면은 납품이 안 되면 돈이 안 나오고 모든 노동자가 다 굶는데 그러면은 모든 노동자가 아침, 점심, 저녁 굶는 삶이 되는데 그걸 왜 도대체 한쪽에서 비토 그룹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 용인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굶는 삶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교수님과. 그리고 노동계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경사노위의 최종 탄력근로제 결정에 불참한 노동계 대표 3인은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했지만 평소에는 민주노총이랑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랑 더 친화적인 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사회적 대화나 대타협, 뭐 카풀 논쟁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사실 뒤끝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우리 뉴스에도 나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나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속에서도 그래도 그 3인이 들어갔는데 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너무 결정 일방적이고 보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최종 결정에 불참한 것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제도가 그나마 우리 저소득층들의 임금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우리 5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또 얼마나 될지가 내년도 임금의 적용도가 엄청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노동계 정책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합의 없이 정부안이 예를 들면 이원화해가지고 네. 공익위원들이 이원화해서 당사자 빠진 채 그 범위 안에서 정해라니까 일종의 최저임금을 많이 안 올리려고 하는 꼼수라라는 이제 지적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노동 현안 복잡하고요. 한국 경제시도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굉장한 인내와 대화, 타협과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좀 서두름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는 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된 거고 국회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게 된 건데 다만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저는 좋다고 봤지만 어쨌든 사회적 부작용을 지원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에 재작년만큼은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기존 방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또 저번처럼 많이 올라서 그 큰 중소형 큰 타격을 주는 게는 결정이 안 날 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안진걸 소장, 조동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